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자료가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연방항공청 즉 FAA의 그 두꺼운 가망성 기준 교정집부터 시작해서요. 조비 에비에이션의 내무 투자자 보고서, 수만 마일에 달하는 실제 비행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항공기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 기사들까지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죠. 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도심항공교통, 그러니까 UAM 산업의 선두에서 궤적을 그리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과거에 어떤 뼈아픈 실패와 기술적 타협을 거쳐서 지금의 기체를 만들어냈는지 추적해보는 겁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상용화를 코앞에 둔 현재의 S4 기종이 가진 진짜 무기는 무엇인지, 반대로 극복해야 할 치명적인 단점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규제 당국은 이 낯선 비행체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해부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단순히 조금 특이하게 생긴 새로운 비행기에 대한 기술 리뷰가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리뷰가 아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헬리콥터가 가진 그 수직 이착륙의 유연성, 고정익 항공기의 빠른 순환 속도, 그리고 최신 전기차의 정숙성과 배출가스 제로라는 이 모든 특성을 하나의 기체에 담아내는 일이거든요. 이건 현대 항공공학의 성배를 찾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성배를 찾는 과정이다. 표현이 아주 딱 맞네요. 이 기술이 상용화의 문턱을 넘는다는 건 인류가 도시의 공간을 소비하고 이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100년 전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이나 대륙간 이동을 일상으로 만든 제트 엔진의 등장만큼이나 역사적인 변곡점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금 관통하고 있는 셈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하늘을 날아다니는 완벽한 기체를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점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숱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조벤 비버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무려 10년 가까운 시간을 철저한 스텔스 모드로 숨어 지냈어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한 채 오직 모터와 배터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 기술에만 집착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기에 아주 기괴하고도 놀라운 테스트가 하나 있었죠. 저도 그 자료 봤어요. 나사와 협력했던 GL10과 리프테크 테스트 과정이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던데요. 완성된 비행기를 띄운 게 아니라 거대한 트로크 구조물 위에 날개랑 18개의 전기 모터를 주르륵 달아놓고 캘리포니아 사막의 마른 호수 바닥을 시속 73마일로 질주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했잖아요. 매드맥스의 한 장면 같죠? 그러니까요. 이 기괴한 테스트가 도대체 왜 필요했던 건가요? 겉보기엔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그 사막의 트럭 질주는 현대 전기 항공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법칙 하나를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분산 전개 추진, 그러니까 DEP 기술의 실효성을 확인한 곳이죠. 분산 전기 추진이요. 전통적인 항공기랑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전통적인 항공기는 커다란 엔진 하나나 두 개의 추진력을 전적으로 의존하잖아요. 하지만 조비와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작고 가벼운 전기 모터 여러 개를 날개 전체에 일정한 간격으로 분산 배치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모터를 잘개 쪽에서 분산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일 때도 여러 개의 모터가 날개 표면 위로 강력하고 균일한 공기 흐름을 강제로 밀어내서 엄청난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날개 스스로 바람을 만들어내는 격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기초 기술에 대한 10년의 지독한 집착과 검증이 없었다면 수직으로 떠올라 수평으로 날아가는 지금의 UAM 기체는 탄생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 기초를 그렇게 단단히 다진 조비가 이후에 본격적으로 콘셉트 기체들을 제작하기 시작하잖아요. 1인승 기체였던 모나크는 8개의 모터랑 틸트윙 구조를 갖췄지만 비행에는 이르지 못했고요. 네, 제작만 되고 끝났죠. 더 눈길을 끄는 건 역시 나사와 함께 구상했던 로터스라는 무인기 콘셉트입니다. 이 기체는 이륙 후에 수평으로 순항할 때 프로펠러 날개를 뒤로 접어버린다는 아주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시도했더라고요. 항력을 줄이는 데는 이상적일 것 같은데 왜 이 방식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공기역학적인 이상과 기계공학적인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접어버린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공기 저항, 즉 항력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훌륭한 이론이거든요.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엄청 날렵하고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 접이식 메커니즘을 구현하려면 복잡한 힌지, 추가적인 구동 모터, 잠금 장치 등 수많은 부품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기체의 무게를 엄청나게 증가시키죠. 부품이 많아지니까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중력과 싸워야 하는 항공기에게 무게의 증가는 곧 비행거리의 감소와 직결됩니다. 게다가 부품이 많아진다는 것은 비행 중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조비는 이 로터스 프로젝트를 통해 기계적 복잡성과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접이식 구조로 포기했을 줄 알았는데 흥미롭게도 조비는 다음 콘셉트인 S2에서 그 아이디어로 포기하기는커녕 아예 극한까지 밀어붙이더라고요. 맞아요. S2가 진짜 엄청난 괴물이었죠. 2인승인데 장착된 전기 모터의 수가 무려 16개에 달했습니다. 수직 이착륙 전용으로 12개의 접이식 모터를 달고 꼬리 쪽에 수평 순항을 위한 4개의 고정식 모터를 따로 배치했어요. 테오레티컬리는 특정 모터가 고장나도 다른 모터들이 얼마든지 백업을 해줄 수 있으니 중복성 측면에서는 완전 끝판왕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조비의 엔지니어들이 책상 앞의 이론적 완벽함이 실제 규제와 양산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S2를 통해 확실히 짚고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16개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6개의 모터는 뛰어난 다중 안전장치처럼 보이죠. 하지만 상업용 여객기를 만들려면 반드시 FAA, 즉 연방항공청의 인증 규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규제의 벽에 부딪힌 거군요. 네, FAA는 기체에 달린 모든 부품이 고장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안전성을 수학적, 물리적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거든요.
모터가 16개로 늘어나면 이 16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일으킬 수 있는 고장의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인증 난이도를 스스로 10배, 20배 높여버리는 꼴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12개의 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무게와 정비의 복잡성은 도저히 상용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는 냉정한 결론에 도달한 거죠. 완벽해 보이는 스펙 뒤에 숨겨진 그 기계적, 규제적 복잡성을 덜어내는 게 진짜 기술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조비는 S2의 실패를 거울 삼아 모터의 수를 16개에서 단 6개로 과감하게 줄여버립니다. 네, 그게 신의 한 수였죠. 그것이 바로 현재 조비의 상징이 된 S4 아키텍처의 시작이잖아요. 2017년에 레이첼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S4 젠 1.0 기체가 마침내 수직으로 떠올라 공중에서 프로펠러를 앞으로 꺾으며 수평 비행으로 넘어가는 전위 비행, 그러니까 트랜지션에 최초로 성공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5인승으로 체급을 키운 젠 2.0 기체는 최고 시속 205마일, 최장 비행 154.6마일이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늘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2022년 원격 조정 테스트 중에 발생한 추락 사고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2022년의 추락 사고는 조비라는 회사의 안전 철학을 시험대에 올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비행 중 특정 부품의 고장으로 인해 틸트 시스템, 즉 모터의 각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체의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죠. 치명적인 결함이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비가 이 사고를 축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실패를 기체의 신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사고 이후 조비는 기체의 실시간 구조적 건전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틸트 메커니즘 자체의 이중화 설계를 완전히 재정비했습니다. 하나의 부품이 깨지더라도 전체 기체의 통제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용접을 다시 한 셈이죠. 실패를 완벽한 보완제로 썼군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숱한 시행착오와 추락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기업 도요타와의 깊은 협력을 통해 마침내 양산형 기체의 프로토타입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기체가 나온 거죠. 네, 2023년에 첫 선을 보인 생산번호 N451A 기체입니다.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태우고 시속 200마일로 최대 150마일을 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개의 틸트 로터가 장착된 모습은 기존의 어떤 헬리콥터보다도 날렵하고 우아하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현재 S4 기종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압도적인 장점은 다름 아닌 소음 억제력이더군요. S4의 상용화 성공 여부를 가를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상공 1640피트에서 순항할 때 지상에서 측정되는 소음이 고작 45데시벨에 불과합니다. 45데시벨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도서관 내부나 조용한 주택가의 백그라운드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존의 헬리콥터가 도심에서 그토록 시끄러운 이유는 블레이드 와류 상호작용, 일명 BVI 현상 때문이거든요. BVI 현상이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전하는 프로펠러 날개가 바로 앞선 날개가 공기를 베면서 만들어낸 미세한 공기 소용돌이, 즉 와류를 지속적으로 때리면서 특유의 타타타탁하는 굉음이 발생합니다. 아, 헬리콥터 특유의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날개끼리 소용돌이를 때려서 나는 소리였군요. 맞습니다. 조비의 엔지니어들은 이 BVI 현상을 없애기 위해 6개의 틸트 로터가 회전하는 속도와 날개의 피치, 즉 각도를 실시간으로 미세하게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날개가 와류를 때리지 않고 비껴가도록 교묘하게 제어하는 겁니다. 와, 헬리콥터보다 100배 조용하다는 게 단순한 마케팅 수사가 아니었네요. 도심의 일상적인 소음에 완전히 묻혀버리는 수준의 정숙성을 달성한 거군요. 네, 완전히 소음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헬리콥터가 도심 빌딩 숲의 착륙장을 만들 때마다 겪는 가장 큰 저항이 바로 소음 민원인데, 이 정도면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게임 체인저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장점인 안전성 면에서도 S4는 놀라운 중복 설계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6개의 모터가 달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 내부를 보면 훨씬 복잡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죠. 각각의 모터가 이중 건선, 즉 2개의 독립된 구리선 코일로 감겨 있고, 기체 내부에는 4개의 완전히 독립된 배터리 팩이 존재합니다. 특정 인버터가 불타버리거나 배터리팩 하나가 완전히 죽어버려도 나머지 독립된 시스템들이 즉각적으로 전력을 재분배해서 기체의 균형을 잡고 안전하게 비행을 이어가는 결함 허용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16모터 시절의 복잡성을 덜어내고 찾아낸 가장 효율적인 안전망이 셈이죠. 덧붙여서 비행 효율성 측면에서도 S4의 틸트로터 아키텍처는 아주 영리한 선택입니다. 경쟁사 기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경쟁사인 아처의 미드나이트 기체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처의 기체는 수직 이착륙 전용 프로펠러와 수평 순항 전용 프로펠러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용도별로 모터를 따로 돈다는 거네요. 문제는 수평으로 고속 비행을 할 때 수직 이착륙용 프로펠러들은 작동을 멈춘 채 공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는 고스란히 엄청난 공기저항, 즉 기생 항력으로 작용합니다. 아, 날아가는 동안 안 쓰는 모터들이 그냥 공기저항 덩어리가 되어버리는군요. 반면 조비의 S4는 6개의 프로펠러 전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며 비행합니다. 죽어있거나 짐이 되는 부품 없이 6개의 모터 전부가 순항을 위한 추력에 기여하죠. 이 매끄러운 공격학적 디자인 덕분에 항력을 최소화하고 배터리의 에너지를 극한으로 쥐어짜내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펙과 설계 구조만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상용화가 될 것처럼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항공우주공학의 역사는 늘 이론적으로 완벽했던 수많은 기체들의 무덤이기도 하잖아요.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완벽함을 구현하기 위해 S4가 겪어야 했던 치명적인 단점과 기술적 한계들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특히 기체의 무게 문제가 아주 아찔했더군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조비에게 뼈아픈 시기였을 겁니다. S4 프로젝트 초기 목표했던 기체의 총중량은 1815kg이었습니다. 그런데 FAA가 요구하는 항공 인증 규격을 맞추기 위해 튼튼한 구조재를 덧대고 2중 3중의 안전 시스템을 추가하다 보니 어느새 기체 무게가 무려 3000kg까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버렸어요. 항공공학에서 이른바 무게의 증가 현상은 프로젝트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아무리 모터 효율이 좋아도 무게가 늘어나면 계획했던 비행거리와 탑재량을 절대 달성할 수 없으니까요.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진가를 발휘한 것이 파트너사인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단순히 투자금만 낸 것이 아니라 자동차 양산 공정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엔지니어 약 200명을 조비의 공장에 직접 파견했습니다. 와, 200명이나 파견을 했다고요? 네, 이들은 항공기 부품의 설계도를 뜯어고치고 복합 소재를 쌓아 올리는 레이어 공정을 최적화하며 불필요한 결합 부위를 줄이는 등 제조 과정 전체의 군사를 깎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도요타 특유의 그 극한의 효율성이 항공기 제조에 투입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 끈질긴 경량화 작업 덕분에 3,000kg에 육박하던 기체를 간신히 2,034kg, 즉 5,300파운드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목표 무게보다는 수백 킬로그램이나 무거워진 것이 현실이죠. 그렇게 어렵게 다이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한계가 하나 더 남습니다. 바로 배터리 성능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현재 조비 S4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가 288Wh/kg 수준입니다. 최신 전기차의 수익인 아주 훌륭한 스펙이지만 중력을 거스러 하늘로 떠올라야 하는 항공기에게는 여전히 무겁고 부족한 에너지거든요. 배터리가 비행기의 발목을 잡는 셈입니다. 네, 이 배터리의 무게 대비 에너지 효율 한계 때문에 조비 S4로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는 대륙 횡단은 고사하고 인접한 주 단위의 장거리 이동조차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딱 100마일에서 최대 150마일, 철저하게 도심 내의 단거리 이동이나 바로 옆 도시로의 점프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비 역시 그 배터리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공항과 도심을 잇거나 도심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이른바 하늘의 우버 서비스에 철저히 맞춰져 있죠. 150마일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도심의 교통체증을 우회하는 가치는 충분히 크니까요. 확실히 차 안 막히고 150마일 날아가는 거면 출퇴근용으로는 완벽하겠네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한계나 최적화 문제를 모두 타치하고서라도 조비가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하고 무자비한 장벽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터의 효율이 아무리 좋고 도요타 엔지니어들이 기체를 아무리 가볍게 만들어도 결국 연방항공청 FAA가 안전하다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S4는 그저 엄청나게 비싼 기술 시연용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FAA 인증 과정 자체가 UAM 기업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더라고요. 조비 S4는 날개가 있으니 비행기법을 적용해야 할 것 같지만 수직 이착륙을 하고 그렇다고 헬리콥터법을 적용하기엔 로터의 구조와 비행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FAA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FAA는 이 완전히 새로운 돌연변이 기체들을 위해 파워드 리프트라는 특별 클래스를 신설하고 8대 21.18B라는 규정에 따라 맞춤형 인증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인증 규정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FAA가 대중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얼마나 깐깐하고 집요하게 접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규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들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지속적 안전 비행 및 착륙, 즉 CSFL 요건입니다. 분산 추진 시스템을 가진 S4는 여러 개의 모터 중 하나가 멈추면 기체의 한쪽 추진력만 떨어지는 비대칭 추력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겠네요. 네. 그런데 FAA는 단순히 모터 하나 꺼졌을 때 추락하지 않는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치명적인 추력 변화 속에서도 조종사가 기체의 방향과 고도를 완벽하게 통제해서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나 사전에 지정된 예비 착륙장까지 안전하게 비행을 유지하고 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매우 높은 수준의 무결성을 직면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한 조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CSFL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배터리팩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중고장이 발생해서 도저히 비행 고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현실적이고 무서운 시나리오죠. 전통적인 헬리콥터는 엔진이 완전히 꺼져도 떨어지는 기류를 이용해 로터를 팽이처럼 회전시키며 천천히 하강하는 오토로테이션 기능이 있잖아요. 전기 모터 기반의 S4는 이런 오토로테이션이 불가능한데 그럼 그냥 치명적인 추락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 즉 오토로테이션이 불가능한 파워드 리프트 기체의 특성 때문에 FAA가 꺼내든 궁극의 안전망이 바로 통제된 비상 착륙, 즉 CIEL이라는 개념입니다. 통제된 비상 착륙이요?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통제를 한다는 거죠? 만약 기체가 더 이상 공중에 떠 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종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체의 하강 속도와 떨어지는 궤적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벽에 부딪히는 순간 크럼플 존이 찌그러지며 탑승석을 보호하듯이요. 아, 일부러 부서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구역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기체의 하부가 심하게 부서지거나 랜딩 기어가 박살나는 한이 있더라도 기체 내부의 승객을 심각한 부상이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종 궤적 제어 능력을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전기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구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UAM 기체에게 이 CAL 능력을 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인증 과정에서 가장 잔인하고 험난한 과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조비가 그 잔인하고 험난한 과제들을 실제로 하나씩 부수며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FAA 기체 인증은 총 5단계로 나뉘는데 조비는 현재 가장 어렵다는 4단계인 신용시험 절차에 깊숙이 진입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속도죠. 기체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방식인 적합성 입증 요건의 무려 94%를 이미 FAA로부터 승인받았어요. 게다가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인증뿐만 아니라 이 기체로 실제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공운송업 면허와 정비조직 인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규제의 미로를 거의 다 빠져나왔다는 신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체의 완성도와 회사의 운영 능력이 이미 양산 궤도에 올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조비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죠. 아, 그 유인 전이비행 말씀이시죠? 네, 베테랑 테스트 조종사인 제임스 버디 데넴이 직접 기체에 탑승해서 조종단을 잡은 상태로 수직으로 떠오르고 공중에서 틸트로터를 끄고 수평으로 빠르게 순항한 뒤 다시 부드럽게 수직으로 내려앉는 유인 전이 비행을 완벽하게 연속 성공해냈습니다. 진짜 사람이 타고 그걸 해냈다는 거잖아요. 이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전에 원격으로 진행했던 누적 5만 마일 이상의 촘촘한 비행 데이터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자신감이었죠.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조비는 2026년 초 두바이에서의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론칭을 향해 멈춤 없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두바이의 고층 빌딩 숲 사이를 조비의 에어택시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조비의 행보를 보면 그들은 2026년에 안주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앞서 우리가 S4의 치명적 단점으로 지적했던 배터리의 한계로 인한 짧은 주행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벌써 파생기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모델 말씀이시군요. 네, 무거운 배터리 대신 수소 연료전제를 탑재한 SY4 모델로 무려 561마일을 배출가스 없이 날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뉴욕에서 LA까지는 아니어도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도 한참 남는 거리입니다. 그 성과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비행거리가 늘어났다는 것 이상입니다. 국방용으로 가스터빈을 장착해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모델 S40와 더불어 이 파생 기종이 증명하는 것은 S4라는 기본 플랫폼의 압도적인 완성도입니다. 플랫폼이 좋으니까 엔진만 쏙쏙 바꿔 낄 수 있다는 거군요. 기관 기반의 하이브리드로 쑥쑥 바꿔 끼워도 기체가 안정적으로 비행을 해낸다는 뜻입니다. 항공기 산업에서 이런 플랫폼의 유연성과 확장성은 향후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경쟁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밀도 높은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초기 스텔스 모드에서 모터 기술을 연마하고 16개의 모터를 달았던 S2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 기계적 복잡성을 벌이는 과정을 지켜봤죠. 그리고 6개의 모터로 최적화된 S4를 탄생시켰습니다. 정말 치열한 과정이었습니다. 헬리콥터보다 100배 조용하고 2중 3중의 결함 허용 구조를 갖춘 이 혁신적인 기체가 무게 증가와 배터리 용량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어떻게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도요타의 구원투수 등판까지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까다롭다는 FAA의 파워드리프트 규제망을 94%나 뚫어내며 2026년 두바이 상용화를 눈앞에 둔 생생한 현주소를 짚어보았습니다.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복잡한 엔지니어링의 타협과 험난한 인증의 역사들은 결국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거대한 밑작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도로에 갇혀버려지던 시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그 아까운 시간들. 이제 청취자 여러분은 도심 한복판의 버티포트에서 조용하고 우아하게 떠오르는 에어택시를 타고 꽉 막힌 고속도로와 다리 위를 미끄러지듯 가로지르게 될 겁니다. 소음의 고통도 매연의 불쾌함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시야로 자신이 사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이동하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의 문 앞까지 당도해 있습니다. 매일 겪는 출퇴근의 풍경이 그렇게 바뀐다니 정말 가슴이 뜁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리를 강렬하게 자극할 마지막 생각거리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조비가 수소 연료 전지를 단 SHY4 모델로 500마일 이상을 날아가는데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비는 최근 자율비행 기술의 절대적 선두주자로 꼽히는 엑스윙이라는 기업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만약 수소 연료 전지가 제공하는 장거리 비행 능력과 엑스윙이 보유한 완벽한 무인 자율비행 기술이 하나의 기체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요. 조종사조차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수소 에어택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조종석이 있던 자리에는 승객이나 짐을 더 싣고 수백 마일 떨어진 다른 도시까지 탄소 배출 단 한 방울 없이 스스로 날아가는 시대. 하늘 전체가 거대한 그러나 신호등도 차선도 없는 투명한 자율주행 고속도로로 변하는 셈입니다. 공간과 거리의 개념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마일 밖의 조용한 호숫가나 숲속에서 도심 한가운데의 직장까지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지하철 타는 시간보다 짧아지고 심지어 무인 자율비행 덕분에 비용마저 저렴해진다면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집의 위치를 고르는 기준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정말 많은 곳이 변하겠네요. 네, 기술이 물리적인 이동의 한계를 지워버릴 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